금성구역을 덮은 한 줄의 소식. 북한 공화국 수도 한가운데 자리한 금성구역. 북한에서도 조용한 구역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함이란 웃음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입을 삼키는 소리 만들린다는 뜻이었다. 골목마다 서 있는 감시초소. 초소 위에 앉은 감시병들. 창문은 낮에도 반쯤 가려져 있고 밤이면 불빛은 꺼지지만 시선은 결코 꺼지지 않는 곳. 그날 밤 희미한 눈발이 금성구역 하늘을 스쳐 지나가던 시각. 지배구역 간부들과 보위병사들 사이를 한 줄기 소문이 전파 속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조선노동당 비서부 부국장 임철우 동지가 가족과 함께 사라졌대. 처음이 말을 들은 사람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잠깐 멈췄고, 두 번째로 들은 사람은 커피잔을 들던 손을 떨어뜨렸다. 북한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밀실에서 정리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는 타국으로 주랭랑쳤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라진 가족 중 한 명이 백송대학교 수리과 수석 엘리트였기 때문이다. 고위 간부 가족, 그리고 백송대 수석, 게다가 최근 정체불명의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었다는 소문까지. 그 엘리트놈 머릿속에 체제의 속살이 들어있다더라. 그 머리 하나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지도부 전체가 통째로 벗겨지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속삭였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균열이라는 것을. 제1막 백송대 수석이 본 숫자의 진실. 금성구역 8호 관사. 겉보기엔 조용한 사각 건물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북한 체제의 각종 비밀이 드나드는 곳이었다. 그 안거실. 조명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빈 물컵과 찬차잔이 놓여 있었다. 임세훈은 자신이 만든 모델을 띄운 태블릿을 천천히 돌려 아버지 앞에 밀어냈다. 그의 아버지 임철우, 조선노동당 비서부 부국장,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인사검열 기록을 담당하는 핵심 인물. 철우는 수많은 보고서와 기밀 문건은 봐왔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그래프만큼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자료는 처음이었다. 붉은 선, 푸른 막대, 실선과 점선. 그러나 그 색깔과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데이터가 향해 있는 방향 하강. 그 끝에 적힌 날짜, 그리고 그 옆에 써 있는 짧은 문장. 체제 기능 상실 T 3년 6개월 후. 세훈아, 이게 뭐냐? 철우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갈라지며 겨우 나왔다. 세훈은 복잡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면서 담담히 말했다. 아버지, 이건 우리 북한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미래라니. 이걸 만드는데 자네가 쓴 수치들은 어디서 났냐? 지도부가 감추는 데이터 말고 진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세훈의 시선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중앙전력국에서 흘러나온 전력 공급량, 지방식량국에서 은밀히 넘겨준 실제수 확량, 군수공장 가동률, 탄광 사고 보고서, 장마당 환율 변화. 그가 모은 수치는 평양 보고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데이터였다. 아버지, 전력 공급량이 공식 발표보다 40% 이상 낮고 식량 자급률은 50%에도 못 미칩니다. 장마당 가격은 1년 사이 6배가 올랐고 비공식 달러 환율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치솟았습니다. 세훈이 화면을 넘겼다. 이 모든 변수를 모아서 모델을 돌리면 북한은 3년 6개월 후 기능을 상실합니다. 철우는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싫었지만 몸은 이미 이 수치들을 믿고 있었다. 이걸 지도 자동지 깨보고 하면
그는 평생 입에 익힌 말투대로 지도 자동지라는 단어를 썼으나 입안에서 맴도는 그 호칭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세우는 아버지 말을 강하게 끊었다. 보고하시면 우린 그날로 사라집니다. 제이 막 사라진 파일. 정찰이국의 책상 위에. 문제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모델이 어딘가로 흘러나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도 세우는 작업을 마친 후 태블릿을 금고에 넣고 잠갔다. 비밀번호는 자신과 스승 두 사람만이 아는 조합. 입력 시도 기록도 깨끗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태블릿을 열어본 세우는 찰나 동안 몸이 굳었다. 접속 기록. 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접속한 이후 알 수 없는 프로세스가 밤사이에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는데 곧바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스승, 그리고 아주 소수의 고위 간부들 뿐이다. 그로부터 이틀 뒤 국가보위성 정찰이국 상황실. 강철민 국장이 한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제목: 북한공화국 국가 시스템 하강 예측 모델. 제출자 미상. 출처 내부 비선단 채널. 강철민은 보고서를 다 읽고 난 뒤에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물었다. 이 자료를 만든 자가 누구라고 했지? 부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확실치는 않으나 백송대 수리과 출신 임세훈이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됩니다. 임세훈, 임철호의 아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정찰이국의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강철민은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다. 이 자료는 국가의 적을 정의한다. 이 자료를 만든 자도 이걸 은닉한 자도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북한에서 존재가 위험하다는 말은 이미 사형이 내려졌다는 뜻과 같았다. 제3막 그날 밤 문이 두드려지기 7분 전 금성구역 8호 관사. 밤 11시 40분. 밖에서는 보위성 차량 3대가 소리를 죽인 채 관사 주변에 각을 잡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각 안에서는 이미 작별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빠 뭐야? 갑자기 떠난다는 게 무슨 소리야? 20살 철우의 딸 임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오빠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어머니 한미령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지만 손이 떨려 옷가지가 자꾸 떨어졌다. 세훈아, 우리 정말 가야 하니? 세훈은 잠시 어머니 눈을 바라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내일 아침 신문에서도 못 찾아요. 우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됩니다. 철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치솟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직접 날인해온 수많은 문건들, 숙청 대상, 정리 대상, 증발 처리, 기록에서 지워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 그 지시를 한 줄 한 줄 써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었다. 이제 그 대상이 나와 내 가족이라니. 그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웃음 같은 숨이 나왔다. 세훈아, 그래도 이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 정말 믿는 거냐? 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믿는 건 수치와 사실입니다. 이 수치는 지도부의 구호와 상관없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망가지는 배에 앉아있다 끝까지 같이 가느냐, 아니면 빠져나와서 진실을 밖에 알리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문득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미령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도망자가 되는 거야. 철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우린 도망자가 아니라.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살아남는 쪽을 택하는 거요.
제3학 저하도 7호 길의 문. 금성구역 외곽, 한때 방공호로 쓰이던 폐건물 뒤편. 눈 덮인 콘크리트 바닥 아래에 낡은 철제 뚜껑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세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키를 꺼내 부러뜨렸다. 뚜껑 옆으로 숨겨져 있던 긴 막대가 튕겨 올라가면서 지하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이 길이 뭐냐? 철호가 물었다. 저하도 7호 길입니다. 북한 최고위 간부들이 전시 상황에서 대피할 때 쓰던 길이죠. 20년 전에 공식적으로는 폐쇄된 길입니다. 그런데 넌 이 길을 어떻게 알았냐? 세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장무현 교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백송대 수리과의 전설. 학문적 실력이 뛰어나면서도 말을 아끼지 않던 사람. 그러다가 어느 날 별 설명 없이 택시와 부딪힌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된 사람. 철호는 목 안쪽이 바싹 마르는 느낌을 받았다. 장 교수님이 이 길을 왜 너에게? 세우는 철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허공에 미세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고 어디선가 녹슨 철과 지하수 냄새가 섞인 축축한 공기가 올라왔다. 아버지, 교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북성이 내 목숨을 들이받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너만 아는 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어라. 철호는 계단을 내려오며 중얼거렸다. 그게 이 길이었구나. 제오막 예측 모델의 진짜 주인. 지하 터널 깊은 곳, 녹슨 벤치 하나가 놓여있는 작은 쉼터가 있었다. 저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벽에는 탈색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무단 출입자는 혁명적 처벌을 면치 못한다. 거기에서 세우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철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붕괴 모델. 내가 본 그 자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 세훈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노트 하나와 오래된 USB 한 개가 있었다. 이건 장무현 교수님의 작업입니다. 철호는 손이 떨려 노트를 집었다. 안쪽에는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군데군데 굵은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다. 허구의 보고서는 언젠가 허구의 결말을 부른다. 북한의 지도부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 가장 아래에 적힌 문장. 3년 6개월 후 북한은 재정에너지 식량 세 축이 동시에 붕괴한다. 철호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치 심장이 한 번씩 꺼지는 듯 했다. 장 교수님은 이 자료를 상부에 올리려 했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지 5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 노트가 반쯤 타다 남은 상태로 있었고 USB는 교수님이 몰래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철호는 숨을 들이쉴 수조차 없었다. 결국 그분은 진실로 인해 죽었단 말이냐? 네, 아버지.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제6막 정찰이국의 그림자. 같은 시각 지상에서는 정찰이국 추격조가 금성구역을 뒤지고 있었다. 관사 방공망 해제 시간은 23시 12분. 그 직후에 사라졌습니다. 차량 이동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차를 쓰지 않은 것처럼요. 강철민 국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뒤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켰다. 저하도 7호 길. 부하가 물었다. 국장 동지, 그 길은 이미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문은 막혔지만 길은 남아있다. 폐쇄 당시 실제 현장을 본 사람은 나와 몇 명뿐이다. 부하들의 얼굴에서 색이 가셨다.
강철민은 국경 쪽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던 저하도 7호 길은 산악지대를 통과해 은하강 하류로 이어진다. 우리가 쓰지 않는 길. 그러나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길. 추격조 한계분대. 저하도 7호 길 출구 쪽으로 즉시 이동시켜라. 부하가 망설였다. 국장 동지, 그 길은 위험합니다. 낙반, 갱도 붕괴, 지뢰 가능성까지. 강철민은 짧게 잘랐다. 그래서 그 길을 쓰는 놈은 살 자격이 있는 놈이다. 제7막 설원을 가르는 발자국. 터널 끝 지점에서 철문 하나를 더 열자 눈보라가 한꺼번에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다. 밖은 이미 깊은 산악지대였다. 하늘은 낮아 보였고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갈랐다. 여기가 어디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우는 눈 덮인 능선을 가리켰다. 저 산 넘어가. 은하강입니다. 그 강만 건너면 우린 북한을 떠나게 됩니다. 미령은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빈 곳이 있다는 게 더 무섭다. 철우는 눈을 꾹 감았다 뜨며 말했다. 우린 조용한 곳에 와본 적이 별로 없었지. 늘 회의실, 보고서, 감시, 사람.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이상하지. 이렇게 고요한데 여기가 훨씬 살아있는 곳 같구나. 세우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다시 살아보면 됩니다. 제8막 설원 위의 추격전.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은 금방 바람에 의해 지워지지만 추격자들의 발걸음은 소리로 남았다. 뒤쪽 산에서 군화 소리와 무전기 음성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발자국 발견. 이쪽으로 빠진 흔적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라.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다. 세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말했다. 추격조입니다. 숫자는 12 정도. 철우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너 소리가 들리냐? 이 거리는 들려야 할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더 무섭죠. 추격조는 눈을 밟는 소리조차 줄이는 법을 압니다. 잠시 후 멀리서 붉은 조명 하나가 눈발 사이로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수진이 손을 꽉 쥐어 잡았다. 오빠, 우리 잡히면. 세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잡히면 우린 다시 금성구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금성구역은 이제 우리가 아는 금성구역가 아닐 거예요. 이미 거기서 우리를 지웠을 테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제구막 은하강 앞 마지막 대치. 산 능선을 하나 넘자 앞에 넓게 펼쳐진 강이 나타났다. 은하강. 겨울 동안 얼어붙어 국경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이 강을 겨울의 벽이라고 불렀다. 강 표면은 눈으로 덮여 있어 언뜻 보기엔 평범한 설원 같았다. 하지만 세우는 눈 아래에 깔려있는 얼음의 질감을 발바닥으로 느꼈다. 가벼운 균열들이 곳곳에 있네요. 철우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지나갈 수 있겠느냐? 세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강폭을 가늠했다.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곳은 이쪽이 아닙니다. 그때 뒤쪽 산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임철우. 목소리는 추위를 뚫고 날아와 강 위에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철우의 심장이 움찔했다. 강철민. 정찰이국 국장의 목소리였다. 임철우. 지금 그 자리에서 멈춰라. 지금 돌아오면 너와 가족의 생명은 조국이 책임질 것이다. 미령이 철우의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저 사람 우리가 아는 그강 국장 맞지? 그래. 나와 함께 수많은 회의를 했고 같이 술도 마셨고 웃기도 했던 사람이지. 세훈이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그가 어떤 얼굴로 말하는지는 눈에 안 봐도 압니다.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덮어야 하니까요. 철우는 눈을 감았다 떴다. 과거를 덮는다. 세훈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제10막 추격자의 진짜 얼굴. 은하강 위를 가족이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을 때 세훈의 포켓 안에 든 낡은 휴대전화 한 대가 진동을 울렸다. 북성에서 사용하던 내부망 전용 단말기. 이미 끊긴 줄 알았던 그 기기가 마지막 숨을 내쉬듯 빛을 밝혔다. 발신자 강철민. 세훈의 손가락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 내 번호를 알고 있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위쪽 얼음은 얇다. 하류로 내려가라. 그쪽은 내가 열어두었다. 철우는 세훈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 세훈은 잠시 망설이다. 문자를 보여줬다. 강철민이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그는 추격자였지만 동시에 장모연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오면서 동시에 살릴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냐? 네, 아버지. 그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 교수님을 고발했고 그 보고로 인해 교수가 사라졌고 자기 손으로 참여한 그 숙청을 평생 잊지 못했겠지요. 제11막 은하강 하류, 얼음이 가장 두꺼운 곳. 세훈의 안내대로 가족은 강의 하류 쪽으로 움직였다. 발밑 얼음의 느낌은 확실히 달랐다. 균열이 덜했고 진동도 약했다. 중국 쪽 강둑에서는 국경경비대의 조명이 켜졌다. 거기 있는 사람들. 중강 영토다. 멈춰라. 북측에서는 여전히 확성기 소리가 이어졌다. 임철우.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지금 돌아오면 넌 다시 혁명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두 나라의 목소리가 은하강 한가운데서 엉켜 괴상한 메아리로 변했다. 철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혁명의 품이라. 자신이 써온 문구 한 줄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혁명의 품으로 돌아오라. 수령님의 은덕으로 다시 태어나라. 당의 자비를 믿어라. 그 말 뒤에 실제로 돌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었던가. 대부분은 보고서에서 재활용 불가로 처리된 사람들 뿐이었다.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한 줄씩 써온 그 문장들. 철우는 그 말에 말을 막았다. 이제야 알겠다. 그 문장들이 누군가의 마지막 숨을 가져갔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문장이 내게도 돌아오고 있다는 걸. 세훈은 얼음 위에서 아버지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아버지, 이제는 다른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쓰는 문장은 아버지 것이에요. 제12막 얼음의 울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족이 중강 쪽 얼음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발밑에서 마지막으로 큰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쾅! 뒤쪽에서 큰 균열이 일어나며 강 중앙 일부가 내려앉았다. 만약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다면 그들은 얼음과 함께 강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중국 경비대 병사들이 손짓을 하며 외쳤다. 허리, 컴, 원 바이 원. 가장 먼저 수진이 끌려 올라갔다. 다음은 미령, 그리고 세훈, 철우는 마지막으로 강 위에 남았다. 뒤쪽에서 북측 병사들이 총구를 들이대는 모습이 보였다. 총성은 없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다. 도망친 자, 쫓는 자. 그러나 그 눈빛들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질투도 증오도 승리감도 없었다. 강철민은 먼 발치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조금은 덜 죄인인 것 같군. 철우는 그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중강 쪽으로 몸을 옮겼다. 마지막 발걸음이 얼음에서 흙으로 옮겨지는 순간 임철우의 삶은 완전히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 에필로그 나는 누구를 위해 충성했는가? 중강 보호시설 한 달 뒤 철우는 깨어있는 시간이면 대부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북한에서 이만큼의 책을 이만큼의 다양한 자료를 제한 없이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인권 보고서라는 것도 붕괴 국가 사례 연구라는 것도 전체주의 체제 심리학이라는 것도 그에겐 모두 처음 보는 종류의 문서였다. 어느 날 세훈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요즘엔 무슨 생각하세요? 철우는 한참을 뜸들이다 짧게 말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충성해 왔는지. 지도자? 땅? 조국?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내 자리를 위해 충성했을 뿐이더군. 내 보고서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워버렸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다. 세훈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다른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우는 보고서가 아니라 남기는 보고서를요. 에필로그 진실의 모델 세상 밖으로. 몇 달 뒤 세훈은 국제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무현 교수의 모델과 자신의 보안 연구를 하나로 묶었다. 논문의 제목은 매우 건조했다. 폐쇄 체제 하에서의 에너지 식량 재정 동시 붕괴 모델 분석. 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누구의 살보다 뜨거웠다. 발표 현장에서 세훈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이 모델은 한 사람의 희생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무현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성의 미래를 수학으로 바라보았고 그 미래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세훈은 이어서 말했다. 오늘 저는 그분이 보았던 미래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유합니다. 이건 한 체제를 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자료입니다. 강당 안에는 한동안 박수가 없었다. 그 대신 묵직한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후에야 천천히 그러나 끊이지 않는 박수가 이어졌다. 에필로그 은하강을 다시 바라보며 어느 겨울 오후 중강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은하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철우와 세훈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은 여전히 얼어 있었고 저편에는 여전히 북한이 있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속에서 그 강의 의미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저 강을 건널 때 난 많이 겁났습니다. 철우가 말했다. 나는 내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배신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었던 거란 걸 알겠군. 세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우린 체제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진실을 택한 겁니다. 철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충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의 사람들로 살아야겠지. 어떤 독재 체제든 가장 먼저 지우려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먼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어딘가에는 저하도의 문을 열고
진실을 품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